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일 읽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계 스위스인 문학가이자 화가. 선교사 아버지를 둔 헤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규율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기를 바랐던 부모의 뜻과 달리 시와 예술에 열망을 품었던 감수성 풍부한 어린 헤세에게 수도원 학교에서의 학업은 너무나 가혹했고, 이 때문에 헤세는 크게 마음을 다친 채로 성장기를 보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발표된 그의 대표작 수레바퀴 아래서에 묘사되어 권위적인 교육체제 아래 상처받은 청춘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넸다. 사회적으로는 2차례의 세계대전,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형제의 죽음, 3번의 결혼, 스위스로의 이주, 꾸준한 심리치료 등을 경험하며 로스알데, 데미안, 시타르타, 황야의 이리, 유리알 유이 등 주옥 같은 대표작들을 남겼다. 1946년 괴테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고정되고 완성된 이미 다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확고하고 명료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변화해 나가는 존재이자 시도이고 예감이며 미래다. 새로운 형식과 가능성을 향한 자연의 동경이자 작품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바닥까지 고통을 겪어내지 않은 모든 문제는 다시 찾아옵니다. 거부감이 드는데도 본인의 감정과 내적 지식을 거스르고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여기죠. 그건 그냥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딱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운명을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숨결로 받아들이기 위함이죠. 어떤 분야든 좋으니 한번 진정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헌신해 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 일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허무함과 황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동력은 사랑이다. 따라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나 사랑과 욕망은 같지 않으니 사랑은 한결 지혜로워진 욕망이다.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려 할 뿐. 우리는 낙원에서 내쫓긴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낙원이었음을 깨닫는다.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연한 것이 딱딱한 것보다 강하고 물이 바위보다 강하며 사랑이 폭력보다 강하다. 작가가 하는 일은 상황에 맞춰 현실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아름다움과 사랑과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이상들은 결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지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결코 이상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승리는 늘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더 많이 알고 혹평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는 때로 행복한 사람들을 숨은 현자로 여긴다. 그들이 아는 것이 크게 없어 보여도 말이다. 스스로를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어리석고 해로운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세상은 아주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여길 뿐이죠. 우리 안에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세된 천사일 거야. 예술의 본질은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연의 은밀한 속내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찾아내거나 지어내는 것은 태고적부터 있어온 인간의 욕구다. 광야 같은 인생길 고달프게 헤매이는 나, 무거운 짐지고 신음하는 나. 그러나 알아요. 어딘가에 거의 잊혀진 곳에 예쁜 꽃 만발한 그늘지고 시원한 정원이 있음을. 그러나 알아요. 어딘가 먼 꿈속에 내 영혼의 고향, 안식처 기다리고 있음을. 단잠과 밤과 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술이 풍요와 행복, 만족과 조화에서 탄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가정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업적이 고통과 힘든 압박에서 탄생하는데 예술이라고 어떻게 예외일 리가 있겠는가. 대중은 기묘한 방식으로 유명인들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유명인이 신동이건 작곡가건, 작가건 강도건 가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사진을 요청하고 누군가는 자필 원고를 요구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돈을 구걸한다. 젊은 작가들은 하나같이 내게 엄청난 아첨을 늘어놓으며 대뜸 자기 작품을 보내고는 비평을 청한다. 만약 거기에 답을 하지 않거나 솔직한 의견을 말하면 여태껏 나를 떠받들던 이가 느닷없이 무례해지며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세상은 작가에게 작품과 생각이 아닌 연락처와 사생활을 원한다. 그들을 숭배했다가 다시 내팽개치기 위해서, 치장해 주었다가 다시 발가벗기기 위해서, 향유했다가 다시 침을 뱉기 위해서. 예술에는 추앙이 따르고 추앙은 예술가를 망친다. 나는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성만을 앞세워 자기 안의 천진함을 질식시키고 몰아내려는 자세에는 반대합니다. 누군가가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비중 있는 작가가 되었다면 드물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 특유의 격정과 창작을 즐기는 면모는 학자 특유의 신중함, 수집가 특유의 강한 인내심, 비평가 특유의 불신에 질식당해 대개는 남아나지 않으니까요. 나중까지 남는 것은 의미가 깃든 상징이다. 사물을 그대로 모사한 상은 결코 남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절망적인 것들을 보고 그냥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독자들이 숨겨진 시면을 보게 만들고 의식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문학작품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시대에 진심으로 절망하고 혼돈을 두려워하는 작가들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을 딛고 일어나 버틸 만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작가는 별로 없다. 모든 문학작품의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은 민중입니다. 작품 본연의 가치, 즉 작품이 가진 언어적 힘에 관해서는 어문학적, 미학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보다 민중의 판단이 더욱 확고하지요. 그러다 보니 지식인들의 혹평보다 민중의 혹평이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어떤 작품을 고전으로 엄선해내는 것은 대중 독자들의 몫이지 학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학문은 여러 영역에서 대중에게 한참 뒤진다. 해석은 지성의 유희이자 종종 아주 멋진 놀이다. 똑똑하지만 예술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은 놀이다. 그들은 검은 조각상이나 12음 음악에 관해 읽고 쓸 수 있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문 앞에 서서 100개는 됨직한 열쇠로 문을 열려 하면서도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한다. 글을 쓸 때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지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글을 쓰면 자기의 경험을 정확히 마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험은 이해가 가능해지죠. 어떤 면에서 운명은 스스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운명을 갖게 마련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원심력을 추구하며 살아요. 자꾸만 밖으로 뻗어 나아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나는 그 반대를 추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뚤어진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만이 어떤 일에서 최고가 되려 한다. 중요한 것은 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문을 찾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대단한 악당이 되기는 힘들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서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틀에 자기를 맞추어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 발맞추어 사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만 국회의원이 되겠지요. 역사의 도덕 법칙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정말이지 무시무시합니다. 부당하게 쥔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타락시키지요. 외부로부터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운명에 굴복당한다. 화살이 야생동물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운명의 그를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그 운명이 내면으로부터 가장 자기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자는 운명의 그를 강하게 만들고 신으로 만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대중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서 양심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지극히 싫어하거든요.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가고 이기주의와 게으름을 극복하는 일은 늘 다수가 아닌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용기 있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아주 기분 나쁜 존재다. 어떤 대단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타고난 개인적 성향이나 취향인 경우가 많다. 우리의 성향과 취향은 스스로를 세계관이나 가치관인 척 가장하는 놀라운 재능이 있다. 그 자신이 목적이 되고 우상으로 군림하게 된 국가와 그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은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암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쓸데없이 새로운 절차와 자리를 만들어 스스로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자신들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죠. 나는 모든 신념과 이상에 대해 온갖 똑똑한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그런 것들을 위해 아주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이상에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지도자와 스타를 원해요.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자신이 추앙할 사람을 선택할 테죠. 하지만 나는 젊은이들이 좀 더 독립적이 되어 어떤 스타나 유명인들을 무턱대고 쫓아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군가 처형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자기 신발에 피 한 방울이라도 튀면 아주 격하게 항의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써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을 상상해봤자 현실은 그 정도를 너끈히 뛰어넘는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통찰이나 숙고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의 모든 행동은 그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민족적 기질로부터, 무의식적인 충동으로부터 비롯되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세계관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세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 이상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종종 잠을 잘 못 잤거나 너무 과식을 해서 속이 좋지 않은 날엔 세상 살맛 안 난다고 세상을 탓하기 일쑤이던 사람들도 아가씨와 달콤한 입맞춤을 나눈 날이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찬사를 절로 내뱉는 법이다. 세상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대들이 존재하기에 세상은 더욱 풍성한 소리와 울림, 분위기, 그림자를 가지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혼백이나 정령 같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인지 한 번도 귀신을 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떼지어 나타날 거라는 걸.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지금까지 책이 수행해온 역할 대부분을 영상이 담당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내 책의 영화화에 반대할 겁니다. 세계적인 유명세나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 내겐 그리 힘들지 않을 거예요. 예술적 수단으로서의 문학과 언어가 위기에 처할수록 내게는 그것들이 더욱 소중해질 테니까요. 책과 즐겁게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책은 종종 사람만큼 똑똑하고 종종 그만큼 재미가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책은 성가시게 추근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좋은 독자에게 독서란 이런 의미가 아닐까? 낯선 이의 존재와 사고방식을 만나게 되는 일, 그를 이해하게 되는 일, 어쩌면 그를 친구로 얻게 되는 일. 모든 독자는 다르게 읽어요. 성격, 지성, 연령, 걱정, 관심사에 따라 독서도 달라지죠. 독자는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안으로 쏙쏙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독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책이 또 다른 독자를 흔들어 깨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책이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난 것이지요. 대부분의 작가가 그들이 쓴 책만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안타깝지만 저 자신을 보면 알지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애늙은이처럼 행동하는 젊은이가 아닌 열정적인 젊은이가 훌륭한 노인이 된다. 직업이나 나이 때문에 자꾸 제한이 생긴다고 해서 젊음을 매장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청춘은 우리 안에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차갑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도 훨씬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젊음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애써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았어요. 본디 젊음과 늙음이란 보통 사람들에게만 있을 따름이지 재능 있는 사람, 남다른 사람들은 늙었다가 젊었다가 한답니다. 한순간에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인간은 많은 괴로움을 겪고 쓰디쓴 맛을 봐야만 결국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집니다. 로켓이 훨씬 멋져요. 가장 멋진 순간에 슉 하고 사라져버리니까요. 예술가들과 같이 개성이 강한 사람들에겐 40에서 50까지의 10년간이 언제나 위기의 시절이지. 인생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기 힘들고 불안한, 무엇보다 불만족스러운 시절이거든. 하지만 그 시절이 가면 평온이 찾아와. 젊어서 끓어오르고 투쟁하던 시절은 아름답지만 늙어가고 성숙해지는 시간도 나름 행복하고 아름답단다.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무언가를 갖고 있고 모두가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로든 색깔로든 소리로든 침묵하거나 더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정말로 하는 것이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는 바로 학교예요. 학교는 나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렸거든요. 거기서 배운 거라곤 라틴어와 거짓말밖에는 없어요. 맹자는 모진 말 한마디는 6달 추위처럼 상처가 되고 친절한 말 한마디는 겨울을 3번 날 만큼 따뜻함을 준다라고 했다. 모진 말의 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온화함, 우정, 사랑, 친절의 영향력, 그리고 긍정의 힘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없다.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일 뿐 절대로 민중보다 더 영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실험적이고 변화하는 존재다. 인간은 자연과 정신 사이에 놓인 좁고 위험한 다리에 불과하다. 가장 내적인 사명이 그를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몰아가고 가장 내적인 동경이 그를 자연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끌어당긴다. 두 힘 사이에서 불안하게 요동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행동은 미리부터 내가 뭘 해야 할까 질문했던 사람에 의해 실행된 적이 없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내 책임이라고 봐요. 요즘에는 희한해요. 대목 장날 마냥 소란스럽고 허풍이 가득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못 견디고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간은 너무나 고독해지거든요. 고독은 운명이 사람을 그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의 요구 앞에 우리가 적절히 인간적이고 품위 있게 처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인간적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줄 훌륭한 정신들과 인물들을 원한다면 정부 조직과 정치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인격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먼저다. 작가를 대중연설가로, 철학자를 장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더 빠르게 진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으로 받은 일, 자신의 기질에 맞는 일, 그리하여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낼 때 세상은 두루두루 진보할 것이다.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저항하고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세우는 것이 작가의 권리, 아니 의무라고 생각한다네. 세상의 업적과 성취는 늘 지금 가능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이상과 희망이 제기되었던 덕분에 가능했지. 가능한 것이 탄생하려면 계속해서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적 삶에서 명상적 삶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명상적 삶에서 활동적 삶으로 도피해서도 안 된다. 도리어 두 삶의 사이를 번갈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하고 그 두 삶 모두를 거처로 삼아야 하며 그 두 삶 모두에 참여해야 한다. 목표를 가졌고 그 목표의 이유가 뚜렷하다면 호사스러운 삶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법이다. 신체적인 악습과 게으름은 정신적인 악습과 게으름과 함께 간다. 다른 사람의 목숨쯤이야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의 피와 생명으로 전쟁을 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대포를 동원하는 쪽은 결코 옳은 편일 리가 없다. 서로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싸운다는 게 나는 통 이해가 가지 않아. 나는 신앙을 가졌지만 내 신앙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거든. 모든 인간은 개성적이고 독특한 존재다. 개인적인 의식을 집단적인 의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이미 폭력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조용히 세계의 무대를 비판적으로 주시하는 개개인이 많아질수록 대규모 군중이 어리석음을 범할 위험이, 무엇보다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줄어들지요. 인류를 바로잡으려는 건 별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에게 믿음을 두지요. 개인은 교육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온 것은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진 용감하고 희생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한 집단의 강령과 각 개인의 인격은 별개야. 그래서 지식과 말로만 견해를 같이 하는 동지들보다 때론 다른 생각을 가진 적들과 함께할 때 더 즐거울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지.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저 순수하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살고자 하고 그런 삶을 펼쳐나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날 심히 과대평가되어 요란하게 떠받들어지는 돈과 권력이라는 수단은 그저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돈과 권력이 주어져서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유쾌한 일이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삶의 결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생은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만큼만 의미를 지니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로 통해요. 바로 삶은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는다는 것. 즉,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스스로를 내어줄수록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저항할수록 나 자신과 내 운명을 한탄하며 바꾸려 할수록 의례,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단다. 굴복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지도 않는 것. 모든 고통의 끝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 이것도 영 나쁜 길만은 아니야. 저는 우리가 무로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져서 행한 우리의 수고와 일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모르는 영역은 모르는 영역으로 남겨둬야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행사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할지라도 말입니다. 획일화되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광신주의와 전쟁을 불러오게 마련이지요. 내가 지켜내야 했던 것은 기계화, 전쟁, 국가, 대의로 인해 계속 위협받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이었어요. 영웅적이기보다 소소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사는 일이 때론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죠. 내 생각에 인간은 크게 고양될 수도 크게 비열해질 수도 있어요. 반쯤 신 같은 경지까지 높이 오를 수도 있고 반쯤 악마 같은 지경까지 타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일이나 야비한 일을 할 때 사람은 제각기 자기 수준만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 중에 저마다 타고난 기준이나 질서에 대한 동경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말하기 꺼려지는 많은 말들,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말해야 하지. 그런 말들은 언제나 침묵과 비밀에 붙여지고 숨겨지고 미루어지고 연기되니까. 인간이 도무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그게 바로 인간이 말해야 하는 것들이지. 모든 지식이 그렇듯 우리의 지식은 늘어날수록 그 끝에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지식을 더해간다는 건
질문을 더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새로운 지식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니까요.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을 당신을 성장시키는 상이자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더 높은 인간성으로의 일깨움이라 여기십시오. 시민의 어리석은 두려움보다는 절망이 낫다. 그들은 자신의 돈지갑이 위험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용감하게 행동한다. 악은 언제나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생겨나지요. 솔직한 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무가치하다. 사랑은 초연한 것이며 이해하는 것이며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기에.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만나면 온 세상이 잠시 고향처럼 보인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현재를, 그리하여 현실을 잃어버린다. 오늘, 이날, 이 시간, 이 순간에 그들의 온전한 권리를 허하라.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이고 조건이 아니라 재능이다. 삶에는 의미가 있고 인간에게는 감당해야 할 고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의 혼란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예술의 시작은 사랑이다. 모든 예술의 가치와 규모는 예술가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매일 읽는 헤르만 헤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나 1962년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조국 독일을 비판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고 결국 스위스로 망명해 살았던 그의 일생은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주관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은 불행했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식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눈에 띈 단어는 개인, 의식, 사랑, 뛰어넘기 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밖으로 원심력을 추구하며 살 때 자신은 반대로 산다고 고백한 헤세는 아마도 인간 내면, 특히 자신의 내면에 천착한 구심력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자기답게 살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독교나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은 짧지만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는 촌철살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던 점은 거의 1세기 전에 쓰여진 글들도 지금 시대에 여전히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삶의 정수를 찌른 글이라고 봐야겠죠. 이 책에서 느껴지는 헤르만 헤세의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꿈속에 살면서 현실이라고 믿는 영화 매트릭스 속의 인간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착각과 망상, 허위나 위선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선홍색 핏빛처럼 붉은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본질과 진실을 추구하라는 권유이죠. 글을 쓸 때도 진실만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면 아름다움은 따라온다고 헤세는 말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진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책 한 권 이상 분량의 원고를 완성하고 작년에 퇴고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출판사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어떻게 독자에게 돈 주고 사서 읽으라고 출판을 하겠나 하는 심정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이 초보 작가의 욕심이라고 하시며 그냥 원고를 넘기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습니다. 새로 원고를 쓰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헤세의 오늘 이 책을 보니 제가 진실한 글보다 아름다운 글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싶어서 반성했습니다. 다시 글을 쓸 때는
더 이상 걷어낼 게 없을 정도로 진실에 기반한 글을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과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책들을 보면 어떤 책은 은유나 묘사가 아름답지만 진실한 맛은 떨어집니다. 어떤 책은 반대로 투박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한 책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작가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독자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이 어느 정도나 진실한 글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진실은 마음에 공명을 일으킵니다. 진실 위에 아름다움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진실이 느껴지지 않는 글이 아름답기만 한다면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해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진실과 아름다움 둘 다를 붙잡은 글로 김훈 작가님의 글이 떠오릅니다. 억지로 꾸민 느낌이 없으면서 묘하게 아름답고 내밀한 속마음을 툭툭 던져놓은 것 같지만 진실이 굳건합니다. 저도 진실하면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습니다. 글이 나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로만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한 구심력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기다운 삶 또는 인간다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다움과 자기다움을 알려면 나의 내면으로 침잠해서 묵상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진실을 탐구하고 그것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나의 본성과 만나는 것. 여기서부터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답게, 인간답게 살려면 나의 본성을 알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부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막 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공부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모른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인지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씨앗으로만 살다가 그대로 썩어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세수하고 머리를 감듯 정신과 마음을 닦고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